종이화폐는 고액건만 써요. 기업이나 부자들이 비자금으로다가 금고에 넣어놓으려고. 자금 세탁의 원흉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종이 고액건 달러예요. 비트코인은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그 자체가 혁명이었어요. 비트코인이 한번 핫했을 때 이러다가 거품 꺼지겠지 했는데 지금 어떤가요? 꺼졌나요? 앞으로 5년이 지나면 2년 전에 최고가 8천만 원보다 높은 상태에서 거품이 꺼져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네, 저는 오태민입니다. 2014년 2월에 우연히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비트코인 관련해서 강의하고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책 쓰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어 공부 차원에서 외국 미디어를 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비트코인 얘기가 나오는데 민간인들이 화폐를 만들어서 서로 교환을 하냐 그렇게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이게 내가 섣불리 단정 지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구나.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그 필명으로 쓴 8장짜리 뒤에 어펜딕스 합치면 이제 9장입니다. 굉장히 그 지적이고 그리고 문장이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이게 그냥 단지 컬트적이고 소수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외국의 진지한 학자들도 탐구를 하는 내용이더라고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필명의 주인공을 저는 할핀이라는 개발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할핀이라는 분은 2004년도에 엑스트로피라는 잡지에 기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엑스트로피라는 잡지는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진짜 소수가 보는 잡지인데요. 어떤 상상이든지 아무 상상이나 올리는 겁니다. 근데 국가가 건들지 못하는 돈에 대한 아이디어를 할피니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계속 공부를 합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그 구체적인 완성된 기술은 못 만들어냈지만 이런 꿈을 꿨던 거죠.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현실의 세계가 있고 가상의 세계가 있잖아요. 이런 메타버스 공간에서 자유롭게 쓸 만한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다라는 건 뭐냐면 은행과 국가 기관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걸 포함해서요. 이 플랫폼 제공자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돼요. 제가 만약에 NC소프트에 어떤 게임을 한다고 해보자고요. 게임 안에서 인정한 어떤 교환의 매개물, 그 안에서는 화폐라고 부릅니다. 게임 안에서 말하는 화폐를 제가 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이게 진짜 제가 부자가 된 걸까요? 어느 날 NC소프트가 인플레를 막 만들어요. 혹은 게임을 접어요. 상업성이 없어서 접어. 그러면 제 자산이 다 없어지죠. 제 그동안의 눈물과 땀과 노력이 다 없어집니다. 그 회사로부터 자유로운 자산을 못 만들어낸 거예요. 옛날 프리첼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다 저도 사진 올렸거든요. 우리 아이들 사진 다 없어졌어요. 서버가 없어졌어요. 그런 걸 걱정하잖아요. 이런 거로부터 자유로운 자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자산 화폐니까 이 화폐를 꿈꾸던 사람들이 결국은 기술적인 돌파를 해서 만들어낸 것이 비트코인이고요. 비트코인이라는 것의 기술을 보면 종합적인 여러 가지 기술의 종합판인데 할피니가 혼자 한 건 아니고 작업은 혼자 했겠지만 여러 가지 기술을 다른 동료들이 만든 기술을 올려가지고 이제 완성된 거죠. 비트코인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컴퓨터의 역사에서도 족보가 있었던 집안이고 인문학적으로도 족보가 있다. 비트코인의 속성이 그 매력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인터넷 시대에 걸맞는 결제 시스템이 없었거든요. 인터넷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메일처럼 돈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메일처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달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달러는 우리가 늘 연준 의장의 입을 쳐다보잖아요. 이자율에 따라서 내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을 늘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그렇게 우리가 쳐다볼 연준 의장이 없다는 것이 매력적이죠. 사실은 좀 말도 안 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발행자도 누군지 모르고 국가가 보증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로 가치물도 아닌데 그게 굉장히 고액으로 거래되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무시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이냐면 뭔가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대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5년 전에 선택 안 한 거에 대가가 지금 오거든요. 그럼 지금 이 순간에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간단한 방법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든가 자신들이 팔로우할 수 있는 사람의 의견을 추종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대체로 비트코인에 부정적이에요. 특히 경제학자들이 비트코인 튤립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튤립이라고 주장하는 분들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튤립같이 별로 가치도 없는 것이 튤립 한 뿌리가 뭐 집 몇 채 값, 마차 몇 회 값에 거래되다가 사람들이 모두 망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봤냐고 제가 물어봐요. 그럼 사람들이 당황하죠. 본 적은 없죠. 다 문헌에서 봤죠. 누구나 다 인용하니까. 근데 튤립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상은 없었습니다. 1630년도에서 31년 사이에 네덜란드 화해 거래소에서 튤립 가격이 올랐던 건 사실인데요. 그때 거래했던 사람이 12명이 안 돼요. 그리고 당시에 네덜란드의 재판소 기록을 보면 파산 신청한 사람이 없어요. 튤립 마니아라는 책을 다 인용을 하는데 그건 스코틀랜드의 문인이 튤립 사건으로부터 230년이 지나서 네덜란드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그 책을 모두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니까.
근데 여기에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터키에서 왔기 때문에 재배 방법을 몰라서 이제 비쌌던 건데요.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재배 방법이 막 개발되면서 대량 재배가 되면서 싸진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튤립이 썩지 않거나 개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가격이 폭락을 했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비트코인 현상을 통해서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과감하게 단정할 수 있어요. 영국을 흔들었던 남해 회사 사건, 그 우리가 흔히 뉴턴도 실패했다는 건 미시피 회사도 아니고 튤립도 아닙니다. 남해 회사 사건인데 그런 건 경영자들이 속이거나 회계 장부를 조작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튤립같이 모두가 아는 것이 썩지도 않고 더 많이 늘어나지도 않는다면 가격이 올랐다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가격이 올라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썩지도 않고 개수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유의미한 가격이 올라가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없어지질 않는 거죠. 처음에 프로그램 만들 때부터 최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는 거죠. 금을 포함해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양이 늘어납니다.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라고 하는데 금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비트코인은 가격이 오르면 채굴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채굴 난이도만 증가합니다. 비트코인 소스 코드를 뜯어보면 이제 어떻게 함수가 만들어져 있냐면 10분마다 채굴이 되도록 평균적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한 몇 주 동안 관찰해서 채굴량이 좀 늘어난다 싶으면 난이도를 올리고 채굴량이 좀 줄어들었다 싶으면 난이도를 낮춥니다. 그래서 평균 10분에 일정량이 채굴되도록 자동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의 온도가 자동 설정되는 거랑 비슷한 원리입니다. 제가 처음에 지금부터 10년 전쯤에 비트코인을 주변에 권할 때 비트코인 사라고 했죠. 사람들한테는 그게 제일 최대의 관심사니까. 그러면 제가 덧붙인 말이 뭐냐면 10년이 지나도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사 먹거나 뭐 일상생활에 쓰는 일은 없을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왜 사냐는 거예요. 꼭 그것만이 또 화폐의 속성은 아니거든요. 한 가지 또 덧붙이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저같이 비트코인에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 비트코이너라고 하는데 아무도 가격의 이런 폭등과 폭락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자체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달러도 연준에 의하면 그 이상적인 인플레이션이 2%예요, 연리가.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달러는 물건들에 대해서 35년이 지나면은 반토막이 납니다. 실제로는 반토막 되는 게 더 빠르죠. 근데 우리는 달러를 일상생활에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가격이 안정됐다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상생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안정되는 게 달러고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주기로는 달러는 가격이 안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가치를 계속 잃어버리고 대신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요동을 쳐서 단기적인 그 생활에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금융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기초 자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금을 일상생활에서 안 쓰지만 은행들이나 국제 신용에서는 금이 아직도 되게 중요한 신용의 담보물인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요. 아까 그 채굴자들이 단지 새로 나오는 비트코인만 먹는 게 아니라 10분 동안 이루어졌던 거래의 거래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 수수료를 채굴자들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지금도 만약에 비트코인으로 5,000원짜리 커피를 사 먹으려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수수료가 한 2만 원 나올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혀 다른 코인을 비트코인하고 연결해서 쓰면 돼요. 그리고 한 번 결제할 때마다 비트코인으로 해버리면 되는 거고 평상시에는 그냥 자기네들끼리 장부상으로 거래를 한 것처럼 하는 거죠. 이걸 라이팅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점점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고 트위터를 만든 잭도시 있잖아요. 잭도시가 지금 블록이라는 회사에 치중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비트코인을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2, 제3의 이걸 레이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이드 장부를 사이드 체인을 만드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화폐라는 용어를 만약에 경제학자들이 정의 내린 대로 쓴다면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차원에서 이제 화폐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규범적인 정의를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학자들의 습관인데 새로운 현상에는 별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새로운 현상은 새로운 거지.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제가 대학 때 인터넷이 나왔는데 만약에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대학때로 돌아가서 제 친구들한테 인터넷이라는 게 나올 거야. 그럼 인터넷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우편인데 전자적으로 전달하는 우편이야. 이렇게 대답하면 충분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이메일이라고.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죠. 10년 전쯤 돌아가서 전기차에 투자해야 돼. 전기차가 뭐야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쉽게 대답합니다. 전기로 가는 차야. 근데 아마 그 생각에 일론 머스크는 동의하지 않을걸요? 전기차는 전기로 가는 차가 아니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전혀 다른 거죠. 네.
제가 10년 전에 비트코인 강했다라는 책을 쓰면서 같이 그림을 그린 그림 작가하고 작업을 했어요. 그림만 그리셨는데 제가 작업을 끝내면서 이제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비트코인 꼭 사시라 그랬어요. 그분이 지금 비트코인을 좀 갖고 계십니다. 샀어요. 그분이 저한테 왜 설득이 됐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구 어디에선가 계속 전쟁은 일어난다. 그때 시리아 내전 때문에 시리아 난민들이 막 지중해 목숨 걸고 건너고 막 이럴 때였어요. 가장으로서 한국에 전쟁이 난다면 가족은 그래도 외국에 보내고 싶지 않냐. 그럼 난민촌에 들어가면 거지인데 구호품 받아야 되고 외국에 가는 것도 서러운데 거지로 보낼 거냐. 그럼 뭘 쥐어 보내야 되는데 뭘 쥐어서 보낼 수 있을 것 같냐. 쌀? 석유? 혹은 금? 종이 달러? 통장? 내가 보기에는 비트코인밖에 답 없다. 이런 순간이 오면 비트코인밖에 대안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나라든지 지정학적 위기가 되면 외환 반출부터 금지를 시킵니다. 그걸로 폭탄도 사야 되고 비행기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국가가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금을 가지고 국경을 넘는다고 쉽게 생각할 텐데 금속 탐지기에 걸리겠죠. 그리고 국경 수비대가 몸을 수색할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크라우드에 잠깐 비밀키 올려놨다가 외국에 나가서 내려받는 거는 그렇게 해킹의 위험이 없거든요. 잠시 동안 맡겨놓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숨길 수가 있어요. 국가 기관에 대해서. 아무튼 그게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자체가 전 세계로부터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으로 다 구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 작년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걸로 국민들한테 급한 뭐 생수나 이런 거 공급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나서 오르진 않았는데 비트코인이 이런 데 쓴다라는 저의 주장이 일부 증명이 돼서 진짜 중요한 거네 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걸 예상하면 우리가 슬프잖아요. 그런데 지구 어디엔가서는 그 제 말대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비트코인의 가치를 발견하곤 해요, 사람들이. 그걸 제가 지정학적 자산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명명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정학적 자산이다. 그런 의미에서 고민을 해보시면 그림 작가님처럼 부자가 되실 수 있죠. 그분은 실제로 부자가 되셨나요? 비트코인 많이 갖고 계십니다. 네. 하던 일을 그만두셨어요. 달러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반론을 해요. 미국이 달러 패권에 도전을 가만 놔두겠냐? 절대 가만 놔두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큰 오해는 미국이 만능이다라는 오해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오해는 달러 패권이 미국에게 무조건 유리하다라는 오해가 있더라고요. 경제학자들, 특히 거시경제에서는 달러 패권이라는 말 안 써요. 거의 쓰는 걸 못 봤고 기축통화 부담이라는 말은 써요. 기축통화 국가가 부담을 집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부담을 지냐면 무역 적자를 계속 내야 돼요. 미국의 빚인데 어떻게 만들어지는 빚이냐면 무역 적자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외국의 귀한 자원과 외국의 귀한 노동력을 미국은 종이에다가 잉크로다가 인쇄해서 증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미국은 공짜로 얻는 것 같잖아요. 너무너무 좋겠죠, 그죠? 근데 잃어버리는 게 큽니다. 미국은 뭘 잃어버리냐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있죠. 그게 50년, 60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철강을 잃어버렸고 자동차를 잃어버렸고 반도체를 잃어버렸죠. 다 고등학교만 나오고 그렇게 고학력이 아닌 사람들이 정년을 보장받으면서 좋은 월급을 받고 복지시설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대기업, 제조업입니다. 그런 일자리들을 계속 잃어왔어요, 미국이. 산업주에서부터. 그 주들은 산업시설이 100년 전부터 들어온 곳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텃밭입니다. 노조가 강하거든요. 할아버지가 민주당원, 아버지가 민주당원인데 아들이 공화당의 트럼프를 찍는 기현상이 발생했어요. 2016년도에. 그걸 트럼피즘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젠다를 쭉 뽑으면 뭐냐 하면 미국이 무역 적자를 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미국이 무역 적자를 안 내면 달러는 패권이건 패권이 아니건 기축통화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달러 패권하고 달러가 강하다는 거하고 잘 사람들이 혼동하는데 아무튼 달러 가격은 더 오르겠죠. 왜냐하면 희소해지니까. 그러나 무역의 결제 수단, 모든 나라가 결제의 기축통화로 달러를 쓰는 시대가 그렇게 오래 안 남을 수도 있어요.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트럼피즘에서 180도 선회했냐?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만약에 달러가 기축통화인 상태에서 미국이 더 이상 달러를 뿌려주지 않고 회수하거나 아니면 그냥 양을 늘리지 않으면 모든 나라의 유동성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결제 수단을 찾아야 돼요. 방법이 없잖아요. 달러가 부족했던 유럽이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결제동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미국의 양해 하에. 우리가 달러가 부족하니 니네가 마샬 원조 정책으로 준 달러가 있긴 하지만 그건 너무 아껴 써야 되니까 우리 유럽 안에 있는 나라들 간에는 장부상으로만 달러로 결제하고 왜냐하면 이쪽에서 줄 돈도 있고 받을 돈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털게 라고 한 거여서 미국이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한 거죠. 그게 바로 결제동맹입니다. 그 결제동맹이 점점 커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 유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실제로 달러를 쓰지 않고 회계 장부상 달러를 적으면서 실제로 달러는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자율이 전 세계에서 기축 이자율이 사실은 중앙은행이 상업은행한테 돈을 꿔주거나 지불준비금을 기준 미만으로 보유했을 때 벌금을 매기는 게 기준 이자율이거든요. 그거를 연준 의장이 발표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준 이자율인데요. 금융이라는 게 단순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70년 동안 굉장히 중요한 금융의 기초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채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사채시장이 있습니다. 그걸 점잖은 말로 유로 달러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도 은행이 있었지만 명동 사채시장이 건재했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들도 급전이 필요한 명동 사채시장에 가서 사채를 발행한다거나 아니면 급전을 땡기거든요. 우리나라 삼성 같은 데도 런던에다가 지부를 세우고 급전이 필요하면 유로 달러를 끌어다 썼어요. 이 유로 달러의 규모가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유로 달러는 연준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 바깥에 있는 달러 뭉치예요. 그래서 이 유로 달러가 기준금리를 만듭니다. 그걸 리보라고 하는데요. 런던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은행들이 서로 하루씩 빌려주는 달러의 이자율을 정합니다. 이걸 1일물이라고 합니다. 하루씩 왜 빌려주냐면 이건 은행들이 꾸는 건데요. 지불 준비금을 갖다 넣어야 되는데 안 넣으면 벌금을 받는데 다른 은행한테 남는 돈을 꾸면 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차액만큼 이익이면 가져다가 메꾸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이 되게 낮죠. 왜냐하면 신뢰도도 높고 하루물밖에 안 되니까. 근데 금융위기가 오면 이 1일물도 치솟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달러가 같은 런던 시티에 있어도 움직이지 않아요. 트럭에다 달러 넣어가지고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부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위험이 없진 않아요. 어느 은행에 부도가 나면 거기다가 1일물을 빌려줬던 은행도 부도의 여파를 받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요, 실제로 가요. 비트코인은 이런 은행들 간의 담보 자산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데 실제로 하루 동안 보냈다가 다음날 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 은행이 달러가 필요해서 비트코인 갖고 있는 걸 다른 은행에 주고 담보물로 달러를 가져다가 쓰고 갚을 때 달러 주고 비트코인 다시 받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실제로 빛의 속도로 움직이니까 굉장히 가치가 높은데 거리와 상관없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뀝니다. 하루 동안. 이런 자산이 없었죠. 금도 이렇게 못해요. 다 장부상으로만 하는 거죠. 제가 대학원에 특수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첫날 하는 그 퍼포먼스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안 갖고 있는 걸 저만 갖고 있는 희귀본을 보여드릴게요 하고 1,000원짜리를 꺼냅니다. 가지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없어요. 실제로. 1,000원짜리 안 갖고 있습니다. 머릿속에만 아마 있을 거예요. 1,000원짜리는. 5만 원짜리는 간혹 있는데 1,000원짜리 안 갖고 있어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그런 저가의 종이화폐는 국제적으로 안 쓰입니다. 종이화폐는 고액권만 써요. 용도는 뭐냐면 기업이나 부자들이 비자금으로다가 금고에 넣어놓으려고. 그 자금 세탁의 원흉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종이 고액권 달러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5만 원짜리. 아무튼 우리는 이미 디지털 화폐 시대를 산 지 꽤 됐어요. 우리가 카드로 결제하고 온라인 뱅킹하는 게 다 디지털 화폐잖아요. 그래서 사실 변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일상생활에서는. 국제적인 질서를 짜는 사람들은 금융기구나 국가들 간에 이런 결제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달러 말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미국과 중국을 구속시킬 수 있는 중립적인 기초자산이 없어요. 근데 기초자산이 되려면 단지 국가들만 인정하면 안 되고 사람들이 그게 가치가 있다고 믿어야 되거든요. 물론 석유나 쌀은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믿어요. 문제는 뭐냐면 석유나 쌀을 사람들이 필요할 때 확보해가지고 정부에 대해서 대항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쌀이나 석유는 대규모로 이동할 때 정부의 통제망 안에 있습니다. 저장시설도 있고. 근데 비트코인은 개인이 그런 국가기관이나 중앙은행에서 대항력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비밀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를 데려다가 고문하지 않는 한 토해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결정적일 때는. 비트코인은 순전히 엘리트들이나 국가기관이 방치한 상태에서 밑에서부터 올라온 에너지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금융기업이나 국가들이 선택을 하면 사람들이 이거를 사주기 때문에 그런 중립적인 질서가 될 수 있어서 중요한 은행들 간의 일일물 결제수단으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골드만삭스가 2014년도에 비트코인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정치권에서 법적인 결제수단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미국이 문제인데 세계 금융의 그래도 가장 그 허브가 뉴욕 월가니까 이 월가에 뭐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나 뭐 이런 게 문제잖아요. 우리가 그 수장들의 발언을 보면 예외 없이 계속 비트코인에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공부는 하는데 계속 부정적이었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들이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완전히 파악이 덜 된 거죠. 워낙에 이 비트코인이 기존의 레가시라고 하는데 레가시 금융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괴물이거든요. 어떻게 다뤄야 될지 상당히 난감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준비될 때까지 일반인들이 너무 이거를 하면 안 되니까 부정적으로 계속 발언을 한 거죠. 그러면서 또 계속 태스크포스 팀 만들어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실험했어요. 지금이 어느 시점이냐면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 결과물이 바로 지지난달에 블랙록
세계 최대 자산운용 블랙록이 미국 증권감독위원회 SEC에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죠. 다른 고만고만한 금융회사가 ETF를 신청한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블랙록이 신청했다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블랙록이 그걸 신청하면서 레리 핑크 CEO가 인터뷰를 했는데 비트코인은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국제적인 자산이다. 달러나 위안하고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학습 속도가 너무 빠르든지 왜냐하면 본질을 얘기한 거거든요. 2, 3년 전까지 이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 얘기를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금 세탁의 지표이고 그 다음에 불법적인 활동에 밖에는 못 써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비트코인은 금융을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어셋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학습 속도가 빠를 수도 있었겠죠. 금융의 중심에 있던 그런 주류의 인물들은 코인의 어떤 점을 제일 두려워했던 걸까요? 그게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국경 안에서는 자기 나라 통화를 쓰고 국경 바깥에서 거래할 때 달러를 매개로 해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이 질서를 파괴해요,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국경이 없어요. 그래서 국가기관의 관료거나 아니면 그 국가기관이 재정당국이나 통화당국이 뭔가 이렇게 결정적인 위기가 코로나 같은 위기가 빠지면 막 돈 찍어서 뿌려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믿는 경제학의 어떤 그런 학파에 있는 분들은 비트코인의 그런 국경을 무시하는 속성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분들은 왜 좋아하냐면요. 이건 또 재밌는데 원래 은행이 국가보다 역사가 깊습니다. 원래 은행들이 국경이 없었어요. 국가가 전쟁을 하려면 금을 꺼야 되죠, 은행한테. 은행은 채권을 대신 발행해 주거나 금을 빌려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20세기 들어오면서 금을 버리고 국가가 만든 종이돈으로 전부 기초자산을 바꾸면서 지금 보시면 아실 텐데 은행이 국가를 대항할 수 있습니까? 은행들이 사실상 어느 나라든지 중공무원 상태잖아요. 그래서 은행의 부활을 꿈꾸는 금융인들은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봅니다. 스위스가 굉장히 빨랐거든요, 비트코인을 발견한 게. 왜냐하면 스위스가 아시겠지만 은행 비밀주의가 250년 된 전통이고 1930년도에는 이걸 법으로도 만들었습니다. 은행 비밀주의 라는 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거든요. 우리 고객이 히틀러라고 할지라도 나는 너한테 비밀을 주지 않을 거야 이거잖아요. 그러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러 나라한테 집중 포화를 받아가 지금은 비밀이 없습니다. 다 꺼내거든요. 그 스위스가 알고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은행 비밀법이 여러 나라의 공격의 대상이고 이게 더 이상 부자들의 슈퍼리치들의 금고 역할을 못한다는 걸. 그 가능성을 비트코인에서 보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그 자체가 혁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고 있죠. 지금도 보면. 왜냐하면 보통 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2017년도에 비트코인이 한번 핫했을 때 이러다가 거품 꺼지겠지 했는데 지금 어떤가요? 꺼졌나요? 그때보다 가격 높잖아요. 2017년도 제일 핫했을 때 2,500만 원입니다. 지금 4천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5년이 지나면 2년 전에 최고가 8천만 원보다 높은 상태에서 거품이 꺼져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올랐다가 거품이 꺼져가지고 비트코인 또 사라져라고 하고 있는데 한 9천만 원 되는 거죠. 이걸 상상해보자는 거죠. 이걸 계속 당해왔어 사람들이 10년 동안. 먼저 안 사람이 빨리 당했고요. 보통은 한 5년 당하고 있는 거고 저는 10년 보고 있잖아요. 처음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감당할 수 있는 사물이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이렇게 규제하고 억누르고 하면 잠재돼 있다가 폭발해버린다, 화산처럼. 그러다 또 꺼지죠. 그러면 피해가 양상이 돼요. 그냥 솔직하게 엘리트들이, 금융기업들이 우리가 공부해봤는데 비트코인 안 없어진다. 비트코인은 코로나랑 비슷해. 우리랑 같이 가. 우리 여기 적응해야 돼. 라는 걸 주제사실로 만들면 되겠죠. 그냥 다 인정해버리는 거야, 그냥. 사실 알고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처음에는 좀 폭등하겠죠. 인정을 하면 폭등했다가 그런 게 인정을 한 분위기에서는 그냥 어느 정도 그 레벨에서 맞춰질 텐데 지금 우리 행태를 보면 오를 때 막 난리치다가 떨어지면 없어질 것처럼 전제하고 없는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치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치과 안 가면 치통이 어때요? 아팠다가 안 아프거든요. 그럼 안 아플 때는 자기가 치통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거든요. 근데 결국 가게 돼요, 치과에.